순자는 그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죠. 며느리는 하루 종일 굶기고 밤마다 귀에 대고 협박합니다. 평생 모은 건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진행되는데 아들은 며느리의 가면에 속아 넘어갑니다. 순자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숨이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14살 손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죽었던 딸의 휴대폰이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오늘도 금빛 울민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박순자는 안방 천장에 금간 페인트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73살의 몸은 이제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석 달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뒤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됐죠.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꼭 10년 전 그날 같은 날씨였어요. 하나뿐인 딸 지혜와 사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끔찍한 날 말이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가 시장생선 매대 앞에서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던 그 시절이 그리웠죠. 손가락 마디가 다 휘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이면 비린내가 옷에 배어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죠. 1층부터 4층까지는 옷가게, 분식집, 문방구, 세탁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5층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순자의 보금자리였어요. 평생 일군 자랑스러운 결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수진이 돌아온 겁니다. 에휴, 오늘도 백화점에서 돈 좀 썼네. 뭐 어때? 어차피 다 내 돈인데. 수진이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뻔했거든요. 순자가 평생 모은 임대료 통장에서 빼낸 거였죠. 수진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어요. 문이 열렸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수진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은 문을 닫고 순자에게 다가왔죠. 수진이 순자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찬바람이 몸을 스쳤어요. 순자는 눈동자만 굴렸죠. 오늘도 여기 누워만 계시네요. 비린내 나는 할망구. 수진이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 한마디 낼 수 없었죠. 수진은 순자의 무력함을 즐기듯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옆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도 열고 화장대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적였죠. 도장이 어디 있는 거야? 건물 증여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수진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인감도장을 찾아 건물을 가로채려는 거였죠. 한참을 뒤지던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보세요? 아,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에게 오빠는 없었거든요. 응, 노인네 아직 살아있어. 도장만 찾으면 바로 서류 처리할 수 있어. 수진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순자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알았어, 오빠. 이번 주 안에 끝낼게.
그럼 우리 돈 생기면 해외로 나가자. 수진의 말에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내연남과 짜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수진이 통화를 끝내고 다시 방안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불은 바닥에 나뒹굴고 서랍 속 물건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순자의 방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됐죠. 즉, 오늘도 못 찾았네. 수진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상한 김치였죠.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수진이 상한 김치를 순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자는 구역질이 났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사례가 들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남편은 지방 발령받아서 주말에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비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무섭게 울렸어요. 순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민철이가 떠올랐어요. 44살 아들은 한 달 전 지방지사로 발령받았죠. 떠나기 전날 수진이 남편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맹세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목숨 걸고 돌볼게요.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민철은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지방으로 떠났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자마자 수진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14살 손녀 지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죠.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 수진이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얼굴을 보자 또 눈물이 났어요. 지훈은 엄마를 일찍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왔고 평일엔 수진과 단둘이 지내야 했죠. 지훈이 한숨을 쉬며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을 서랍에 넣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가 장식장 뒤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상자였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훈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10년 묵은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이 휴대폰은 돌아가신 엄마의 것이었거든요. 이거 엄마 폰이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눈동자를 크게 굴렸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지혜의 휴대폰이었죠. 상자 안에는 전용 충전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켜질까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지훈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서서히 불이 들어왔죠. 할머니, 켜져요. 지훈이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휴대폰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거예요. 화면에는 엄마 지혜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화면이었죠. 지훈은 엄마 얼굴을 보자 와락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순자도 침대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창밖의 진눈깨비는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깨어난 휴대폰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딸이 뭔가를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켜진 화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곧 화면이 꺼지면서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가 어떤 비밀번호를 썼을까요? 생일? 결혼기념일? 아니면 자신의 생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516.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화면이 떨리더니 잠금이 풀렸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침대에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넘겨봤습니다. 엄마가 쓰던 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메시지, 사진첩, 카메라. 지우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방안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화질이 생각보다 선명했죠. 10년 전 기종치고는 꽤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카메라가 작동해요. 지훈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만 깜빡였어요. 지훈이 왜 카메라를 확인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지훈은 녹음 기능도 테스트해 봤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해 봤어요. 또렷하게 들렸죠.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발소리였죠. 지우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재빨리 할머니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수진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지훈을 발견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지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할머니 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지훈을 한참 쳐다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나가 있어. 할머니는 내가 돌볼 거니까.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할 수 없이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죠. 지훈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였어요.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눈만 깜빡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지훈은 물컵을 가져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을 먹였습니다. 순자가 물을 삼키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사례가 들릴까봐 지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을 먹였죠.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어요. 지훈은 베개 밑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아직 30% 남아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할머니, 이거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지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죠.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휴대폰으로 수진의 악행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 여자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찍을 거예요. 그럼 외삼촌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손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10년 전 죽은 딸이 남긴 휴대폰이 증거를 남길 도구가 될 수 있다니요. 지훈은 휴대폰을 다시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수진이 발견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고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겨야 해요. 꼭 이겨야 해요. 지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바라봤어요.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수진의 악행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어디에 숨길지, 언제 녹화 버튼을 누를지, 수진이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지우는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안방에 들렀어요. 수진은 아직 자고 있었죠.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휴대폰을 어디에 숨겨야 수진이 눈치채지 못할까요? 지훈의 시선이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인형에 멈췄습니다. 큰 곰 인형이었어요. 할머니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거였죠. 지훈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의 눈 부분을 조금 뜯었어요. 그 안에 휴대폰을 넣었죠. 카메라 렌즈가 인형 눈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두면 저 여자가 눈치 못 챌 거예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꾀가 기특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요. 지훈은 인형을 침대 옆 서랍 위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자연스럽게 놓았어요.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것처럼요. 인형의 눈이 침대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했죠.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저녁에 확인할게요. 지훈이 순자의 손을 꼭 쥐고 학교로 갔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인형만 바라봤어요. 저 작은 기계가 정말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수진이 안방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긴장했죠. 수진이 인형을 발견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인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수진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냉장고에서 가져온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났죠. 오늘은 점심 안 드셔도 되죠? 어차피 누워만 계시는데 배고프실 리 없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인형 속 휴대폰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테니까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죠.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은 인형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충전기에 꽂았어요. 그리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죠. 화면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점심을 주지 않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비웃으며 한 말도 다 녹음됐죠. 할머니,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 지훈이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외삼촌 민철이었죠. 일주일 만에 집에 오는 거였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녀왔다는 인사였어요. 순자는 안방에 누워 외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아들에게 달려가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수진이 현관으로 달려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여보 오셨냐고 고생 많았다고 말했죠. 수진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가식적인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일주일 내내 자신을 학대하던 그 입으로 남편에게는 다정하게 구는 게 역겨웠습니다. 민철이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수진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가 요새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머니께서 요새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공격적으로 변하셨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수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발소리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온다. 아들만 보면 눈빛으로라도 뭔가 전할 수 있을 거였죠. 제발 방문을 열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민철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주무시니 깨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민철의 발걸음이 멈췄죠.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민철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안방에서 애타게 기다렸어요. 아들아, 들어와. 제발 들어와. 수진이 남편을 더욱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깨시면 공격적으로 변하신다고요. 의사 선생님도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죠. 의사도 만난 적 없는데 의사가 그랬다니요. 민철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을 믿는 게 분명했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죠. 어머니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요. 깜짝 놀라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뵙죠. 민철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죠. 아들이 코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민철이 인사를 했습니다. 문 너머로 어머니 잘 주무시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 여기 있다. 들어와 봐. 하지만 순자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민철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훈이 자기 방에서 나와 외삼촌을 맞이했습니다. 민철이 조카를 안아줬어요. 잘 지냈냐고 물었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복잡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봤거든요. 민철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요.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민철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죠. 순자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이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화려했죠. 민철이 일주일 만에 집에 오는 날이라 특별히 준비한 거였습니다. 민철이 감탄하며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남편 오는데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연기는 완벽했죠.
민철은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안방에서 굶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저녁도 주지 않았거든요. 순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수진과 민철이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철이 잠든 사이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순자는 긴장했죠. 수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이 순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셨냐고요? 내 아들도 이제 나만 믿는다고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순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안 내놓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 협박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죠. 인형 속 휴대폰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지훈이 몰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형 속에 숨겨뒀던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죠.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것도 다 찍혔다고요. 수진이 외삼촌을 속이는 장면, 할머니를 협박하는 장면이 전부 녹화됐다고요. 순자도 안도했어요. 내일 외삼촌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저 여자가 계속 방해해요. 지훈이 답답해했습니다. 순자도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때였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철이 안방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어머니를 뵙고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죠. 순자는 안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들어와. 제발 들어와.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나타나 아직 안 된다고 가로막았어요. 어머니가 약 드시고 진정되셔야 한다고요. 민철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뵙겠다며 물러섰어요. 순자는 절망했죠. 아들이 또 가버렸습니다. 수진이 안방에 들어와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도 순자를 포기했다고 이제 도장을 내놓으라고 비웃었죠. 순자는 분노로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수진이 민철에게 물 한 병을 건넸어요. 피곤하니 마시라고 친절하게 말했죠. 민철은 고맙다며 물을 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철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수진이 물에 수면제를 탄 거였죠.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물통에 하얀 가루를 탔어요. 이거 마시면 푹 주무실 거라며 순자에게 물을 마시라고 강요했죠. 순자는 고개를 돌려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억지로 순자의 입을 벌리고 물을 부어 넣었어요. 순자는 사례가 들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삼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수면제였던 거예요. 순자는 잠에 빠져들었죠. 의식을 잃기 직전 인형 속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철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외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요. 민철이 아쉬워했습니다. 어머니 뵙지도 못하고 간다고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된다고 위로했어요. 민철은 안방 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너머로 인사했어요. 다음 주에 뵙겠다고 건강하시라고요. 그리고는 집을 나갔죠. 순자는 약기운에 취해 희미하게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철이 떠나자 수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의 모든 장면이 휴대폰 속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엔 꼭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창밖으로 외삼촌 차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매일 밤 증거 영상을 정리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만 골라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죠. 수진이 할머니를 협박하는 장면, 굶기는 장면, 욕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어요. 수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죠. 수진이 순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순자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저항할 수 없었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물이 몸에 끼얹어졌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왜 찬물로 씻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수지는 거친 수건으로 순자의 몸을 문질렀습니다. 내일 친척들 다 와요. 증여 잔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야죠.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증여 잔치라니? 수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였죠. 순자의 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씻김이 끝나고 수진이 순자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평소와 다른 깨끗한 한복이었어요. 마치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방을 나간 뒤 지훈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말려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냐고요. 할머니 내일이에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지훈이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궁금했죠. 지훈이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거실 TV 리모컨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폰이랑 TV를 연결해뒀어요. 이 버튼 누르면 영상이 큰 화면으로 나와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어요. 지훈이 수진의 악행을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거였죠. 큰 화면으로요. 지훈이 리모컨을 할머니 이불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밤새도록 할머니 다리를 주물렀어요. 재활 마사지를 해준 거였죠. 할머니, 내일은 일어서셔야 해요. 꼭이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순자도 밤새 연습했습니다. 지훈이 잠든 후에도 벽을 짚고 일어서려 애썼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줬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이 움직였습니다. 석 달 전보다 훨씬 나아진 게 느껴졌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자는 긴장했죠. 수진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거실로 들어왔어요. 순자의 조카들, 조카딸들이었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민철도 지방에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어제 전화로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민철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일찍 출발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신비롭게 웃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어요. 민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거실에는 순자의 조카 내외, 조카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지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리모컨을 품에 감추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셨어요. 수진이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폭탄 선언을 했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수진의 말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철도 눈이 커졌죠.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뜻이라고 대답했죠.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순자의 조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고모께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모시고 나올게요. 수진이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순간이 온 겁니다. 이불 밑에 숨겨둔 리모컨이 만져졌죠. 수진이 순자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거칠게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친척들이 순자를 보고 놀랐죠. 순자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증여 서류에 도장 찍으실 거죠?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였어요. 마치 순자가 기꺼이 동의한 것처럼요. 순자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변호사가 순자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어요. 순자의 5층 상가 건물을 수진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인주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효심에 감동하셔서 건물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순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 표현을 했을까요?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손가락을 펴서 도장을 찍으려는 거였어요. 순자는 온몸에 힘을 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구석에서 일어났어요. 리모컨을 꺼내 TV 전원 버튼을 눌렀죠. 모두가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거실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켜진 TV를 쳐다봤어요.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화면에 안방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큰 소리로요. 빨리 도장 어디 있는지 말해봐요. 화면 속 수진이 순자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는 장면도 나왔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이게 뭐예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TV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화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전화로 내연남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노인네 죽기 전에 서류 끝낼게. 그럼 우리 해외로 나가자.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다음 장면에는 수진이 순자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순자를 방치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영상도 이어졌죠.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들고 웃는 수진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가짜라고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TV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재빨리 할머니 뒤로 숨었죠.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내연남과 껴안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친척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죠. 건물 팔면 바로 이혼하고 도망가자.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내의 배신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민철이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내연남과 주고받은 문자가 가득했죠. 건물 팔아서 도망가자는 내용,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요. 친척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순자의 조카가 분노한 얼굴로 수진을 노려봤어요. 조카 딸도 수진을 밀쳤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소? 조카가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수진을 비난했어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지훈을 쳐다봤죠. 이건 10년 전 엄마가 남겨준 거예요. 저 여자가 한 짓 다 여기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친척들이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조작이라고, 지훈이가 만든 가짜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화면 속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철이 수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죠.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민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여보, 진짜 아니에요. 저 애가 저를 모함하려고. 수진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휴대폰을 그녀 얼굴 앞에 들이밀었거든요. 화면에는 내연남과 주고받은 문자가 가득했어요. 이것도 조작이에요? 당신 폰에 있는 이 메시지들도요? 민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죠. 친척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순자의 조카가 앞으로 나왔어요. 환갑이 넘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고모님을 이렇게 학대하다니. 당신 같은 년은 처음 봤소. 조카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수진을 비난했어요. 조카 딸이 수진의 어깨를 밀쳤죠. 수진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민철이 재빨리 수진의 손목을 붙잡았죠. 어딜 가려고? 민철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발버둥을 쳤어요. 놓아달라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죠. 순자는 휠체어를 짚고 서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방금 전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뒤였죠. 내 건물은 절대 내 손에 안 넘어간다. 순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훈이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를 학대한 여자가 있다고, 증거도 다 있다고 말했죠. 경찰이 오고 있어요. 지훈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조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 앞을 막아섰어요. 수진이 도망치지 못하게요. 수진이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철이 수진의 팔을 붙잡았죠. 당신은 어디도 못 가. 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을 보는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아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다니요. 민철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짝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당신 같은 년이 내 아내였다는 게 치욕이야.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수지는 뺨을 감싸쥐고 울부짖었죠.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약과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조카가 문을 열어줬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둘러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 찢어진 서류 조각들, 그리고 증거 영상이 재생되는 TV를 봤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경찰이 지훈에게 다가왔죠. 저 여자가 우리 할머니를 학대했어요. 증거 다 여기 있어요. 지훈이 엄마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던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분이 피해자이시고 저분이 가해자인가요? 경찰이 순자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친척들도 거들었죠. 경찰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수진의 신분증을 요구했죠. 일단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고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경찰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이 저항하며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경찰이 수진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노인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경찰은 수진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죠. 지훈이 휴대폰을 들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추가 증거 파일들이 더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고맙다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죠. 계단 사고 때 배경음도 분석해 보세요. 저 여자 목소리 나올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다면 단순 학대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미수라는 뜻이었죠. 수진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순자가 지켜봤습니다. 3달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며느리가 마침내 벌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철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순자의 발치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불찰로 어머니가 3달 동안 고통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아들도 수진에게 속았을 뿐이니까요. 일어나거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너도 속은 거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친척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지훈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속삭였죠.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을 태운 차였어요. 펜트하우스에 드리웠던 검은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죠. 순자가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거든요. 지훈이 부축해서 앉혔어요. 하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이제 끝났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죠. 엄마, 보고 있지? 우리가 이겼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딸 지혜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민철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방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했죠.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모실 겁니다.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친척들이 하나둘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건강하시라고,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순자는 친척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상가 건물의 모든 법적 권리는 순자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진이 가로채려 했던 증여 서류는 갈기갈기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순자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이었죠. 깊은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물건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명품 가방, 옷까지, 화장품까지 모두요. 이제 이 집에서 저 여자 흔적을 다 지울 겁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안의 비린내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수진이 뿌렸던 향수 냄새 대신 옛날의 정겨운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섞인,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냄새였어요. 거실 쓰레기통 옆에는 수진의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여자의 흔적들이었죠. 이제 모두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민철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도 도왔어요. 둘이서 수진의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웠죠. 순자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와 아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민철이 어머니를 위해 직접 저녁을 차렸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생선구이와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민철이 순자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순자는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눈물이 났죠.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이 따뜻했어요. 수진이 사라진 뒤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안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지혜야, 고맙다. 내가 남긴 선물로 엄마가 살았다. 순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딸이 남긴 휴대폰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딸이 지켜본 거라고 믿었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유치장 철창 안에 갇힌 수진이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수진이 간수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어요. 자신은 억울하다고 누명을 쓴 거라고 울부짖었죠. 간수는 내일 조사받을 거라며 차갑게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지훈이 제출한 휴대폰이 정밀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영상 파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이 영상, 배경음을 증폭시켜 보세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계단 사고 당일 영상의 배경음이 점점 커졌죠.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죠. 순자를 밀기 직전 내뱉은 속삭임이 복원됐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단순 학대가 아니었죠. 계획적 살인 미수였습니다. 형사가 즉시 검찰 송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수진에게 추가될 혐의는 무거웠죠. 민철은 그날 오후 수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수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게 후회됐거든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사흘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습니다. 민철이 보고서를 펼쳐보자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죠. 수진은 결혼 전부터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무려 5천만 원이었어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민철과 결혼한 것도 순자의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어요. 민철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내연남은 사채업자였어요. 수진에게 돈을 빌려준 바로 그 남자였죠. 둘은 5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수진이 민철과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부터였어요. 민철은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순자는 병원에서 정밀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순자의 상태를 검사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신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재활하시면 걸으실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지훈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재활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순자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죠. 병원 복도에서 민철이 의사에게 어머니의 계단 낙상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사는 외상 패턴을 보면 뒤에서 밀린 흔적이 명확하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죠. 역시 수진이 어머니를 밀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지우는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구한 용감한 손녀로 알려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지훈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를 지킨 본받을 만한 학생이라고 말했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죠. 친구들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따뜻한 위로였죠. 이틀 후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오빠였어요. 둘 다 초라한 차림이었죠. 수진의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딸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수진의 오빠도 고개를 조아렸죠. 순자는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수진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었죠. 돌아가십시오. 다신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이 친정 식구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둘은 울면서 나갔죠. 수진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철이 문을 쾅 닫아버렸죠. 합의 같은 건 없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단언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수진의 내연남이 체포됐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던 불법 사채업자였어요. 경찰이 급습해서 현장에서 붙잡았죠. 조사실에서 내연남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순자를 죽이려 했던 계획까지 털어놨어요. 순자가 죽으면 건물을 팔아서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죠. 형사가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수진에게 불리한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됐어요. 형사가 수진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내연남의 자백 내용을 들이밀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계단에서 시어머니를 밀었냐는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방해가 됐다고, 빨리 건물을 가져야 했다고 중얼거렸죠. 형사는 수진의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확실해졌어요. 순자는 시장 상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수진 때문에 못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10여 명이 펜트하우스로 왔죠. 생선 가게 주인, 채소 장수,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민철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상인들이 고맙다며 음식을 먹었죠. 순자가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자유라고 말했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 건강만 챙기라고 했죠. 지훈이 엄마의 휴대폰 속 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글들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일기 속에는 지훈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지훈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고 썼어요. 건강하게 자라달라는 바람도 적혀 있었죠. 지훈은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기를 다 읽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죠.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민철은 수진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고 수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었죠. 수진에게 증여하려던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순자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빼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했어요. 무려 3천만 원이었죠. 민철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메꿔줬습니다. 어머니께 드린다고 했어요. 순자는 거절했지만 민철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정성을 받아들였죠. 상가 건물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순자의 쾌차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붉은 천에 흰 글씨로 건물주님 건강하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순자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 옷가게, 2층 분식집, 3층 문방구, 4층 세탁소 모두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평생 일궈온 자산이었죠. 세입자들이 순자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건강하시냐고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세입자들은 임대료도 착하고 건물주도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석 달 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순자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앞으로는 스스로 지켜낼 거라고 결심했어요. 검찰이 수진을 살인미수 및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순자는 재판 날짜를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죠. 꼭 법정에 가겠어요. 저 여자 벌 받는 거 직접 볼 겁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지훈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곧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순자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죠. 민철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지훈도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철이 어머니를 감싸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법정 복도에서 순자는 수진의 친정 식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순자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외면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민철의 부축을 받으며 방청석에 앉았어요. 지훈도 옆자리에 앉았죠.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가족석을 쳐다봤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는 차갑게 수진을 노려봤죠. 수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살인미수, 노인 학대, 재산 편취 미수 등 혐의가 길게 이어졌어요.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죠. 수진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은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지훈이었어요. 지훈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죠. 검사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해 달라고요.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여자는 할머니를 굶겼어요. 차가운 물을 끼얹고 욕을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죠. 지훈이 계속 진술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의 도장을 찾기 위해 방을 뒤집어 놓은 일 상한 음식을 억지로 먹인 일, 내연남과 공모한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수진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지훈이 직접 목격한 것만 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지훈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전부 엄마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어요. 지훈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죠. 다음 증인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가 영상의 진위를 설명했어요. 10년 전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맞다고,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죠.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진이 순자를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죠. 수진이 순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욕하는 장면도 이어졌어요. 내연남과 건물을 팔아 도망가자고 공모하는 대화도 들렸죠. 방청석 사람들이 수진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계단 사고 당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배경음이 증폭된 상태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증폭된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장도 눈살을 찌푸렸죠. 민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물었어요.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철을 쳐다봤어요. 민철은 수진을 외면했죠. 민철이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속이고 어머니를 학대한 일, 내연남과 바람핀 일, 건물을 가로채려 한 일을 모두 말했어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방청석에서 아들을 바라봤죠. 수진의 변호인이 민철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아기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희 건물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니, 섰다기보다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죠. 검사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말해달라고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달 동안 지옥이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순자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계단에서 밀려 떨어진 일, 침대에 갇혀 굶주린 일, 수진의 욕설과 폭력을 견뎌야 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건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이 순자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재판장이 수진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냉담하게 바라봤어요. 너무 늦은 참회였죠. 재판장이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진이 퇴정하면서 순자를 쳐다봤어요. 순자는 차갑게 외면했죠. 내가 지옥을 산 건 내 욕심 때문이다. 순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교도관이 수진을 끌고 나갔죠.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정의가 이겼다고 대답했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세 식구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판결뿐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딸 지혜의 영정 앞에 섰죠. 지혜야, 오늘 내가 남긴 휴대폰 덕분에 엄마가 정의를 찾는다. 순자가 영정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딸의 사진 속 미소가 유난히 환해 보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응원하는 것 같았죠. 민철이 어머니를 모시러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재활치료의 효과였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법정에 가져가야 했거든요. 증거물로 제출됐던 휴대폰이 돌려받은 지 사흘째였어요. 세 식구가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 더 많았어요. 판결 소식을 취재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난무했습니다. 법정 안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도 몇 명 와 있었죠. 순자를 응원하러 온 겁니다.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온 겁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피고인 박수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몸을 떨었어요. 순자는 긴장한 채 재판장을 바라봤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였다고 규정했죠.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변호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쳐다봤죠. 재판장이 계속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석 달 동안 순자를 학대한 내용, 건물을 가로채려 한 내용, 내연남과 공모한 내용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행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쓰러질 듯 휘청거렸죠.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철도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 식구가 함께 눈물을 흘렸죠. 수진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딸이 15년이나 감옥에 갇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재판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고요. 위자료 3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수진은 순자를 쳐다봤죠. 순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이 시선을 피했죠. 내가 지은 죗값을 똑똑히 치러라. 순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교도관이 수진을 끌고 퇴정했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축하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순자를 껴안았죠. 순자 씨,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생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 겁니다. 민철이 즉시 순자의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지혜 장학재단이었어요. 딸의 이름을 딴 거였죠. 순자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딸이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일이었죠. 지훈이 사무실 현판을 달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었어요. 지훈은 현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 할머니가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하세요. 지훈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순자의 재활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 속도가 빨랐죠. 한 달 후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천천히 걸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철이 감탄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몸을 움직이게 한 거였죠. 지훈이 학교 그림 대회에 나갔습니다. 주제는 가족이었어요. 지훈은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손을 그렸죠. 세 사람의 손이 서로 꼭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감동했죠. 지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는 지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순자와 민철이 시상식에 참석해서 박수를 쳤죠. 할머니,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죠. 수진의 내연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까지 더해져서였죠. 둘 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순자의 안방에서 수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쓰던 향수 냄새도 없어졌어요. 대신 순자가 좋아하는 국화향기가 방 안을 채웠죠. 민철은 시장 상인들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업보를 갚는 마음이었어요. 상인들이 고마워했죠. 순자가 10년 만에 시장 생선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상인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곳이 자신의 진짜 고향 같았죠. 한 상인이 뜨거운 국밥을 내왔습니다. 순자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죠. 비린내 나지만 정겨운 삶의 향기였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엄마의 목소리를 벨소리로 설정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엄마가 늘 곁에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철과 지훈이 함께였어요. 묘비 앞에서 순자는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죠. 지혜야, 이거 봐라. 내가 남긴 휴대폰이 엄마를 살렸다. 순자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철과 지훈도 함께 울었죠.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지훈이 잘 키울 테니까. 순자가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훈이 엄마의 휴대폰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았어요. 10년 넘은 배터리였으니 당연했죠. 지훈은 휴대폰 속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 백업했습니다. 영상, 사진, 일기 모두요. 그리고 휴대폰은 예쁜 상자에 담아 소중히 보관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휴대폰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지훈이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은 이제 가족의 보물이 됐죠. 민철이 순자의 생선 장사 철학을 이어받았습니다. 상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책정했어요. 상생의 정신이었죠. 세입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건물주는 드물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뿌듯했죠. 순자가 시장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배추를 다듬을 수는 있었죠. 순자 씨, 손맛이 여전하네요. 상인들이 칭찬했습니다. 순자가 웃었어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행복이었죠. 저녁 무렵 순자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아니, 지팡이를 짚고 섰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석양이 상가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었어요. 하늘에서 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지혜야, 엄마도 이제 편히 살게. 순자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정의의 바퀴는 느렸지만 정확하게 굴러갔습니다. 악마는 처단됐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받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었죠. 교도소 독방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수진이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높았어요. 자유는 너무 멀리 있었죠. 수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죠. 눈을 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수진이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 독방 재소자들이 시끄럽다며 벽을 두드렸어요. 간수가 와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죠. 수진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42세에 들어와서 57에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죠. 교도소 식당에서 수진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노인 학대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재소자들조차 수진을 경멸했어요. 한 재소자가 수진의 식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수진이 항의하려 했지만 다른 재소자들이 둘러쌌죠. 시어머니 학대한 년이 감히 밥을 먹어? 재소자가 수진을 밀쳤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간수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수진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독방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조차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였죠. 순자는 수진의 면회 신청을 단 한 번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몇 번이나 면회 신청서를 냈지만 순자는 거절했어요.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수진은 완전히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겁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가 면회를 왔지만 곧 끊겼어요. 수진 때문에 친정 식구들도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수진의 오빠는 여동생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노인 학대범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친정 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죠. 모두 수진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훨씬 컸어요. 미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지훈이 그린 그림들이 학교 복도에 전시됐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를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감동했죠. 학생들도 지훈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재능 있구나. 미술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준 사랑이 그림에 담겨 있었죠. 민철은 순자의 곁에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방을 찾아가 안부를 여쭸어요.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어느 날 저녁 민철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발을 닦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길에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과거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상가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철과 지훈이 함께 만든 거예요. 순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었죠. 정원에는 국화, 장미, 개나리가 심어졌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꽃들이었어요. 한쪽에는 지훈을 위한 작은 화실도 마련됐죠. 순자는 매일 오후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요. 꽃향기를 맡으며 평화를 느꼈죠. 도심 속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지훈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순자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녀의 붓질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딸 지혜도 그림을 좋아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지훈이 완성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아줬죠. 순자는 예전에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늘렸습니다. 시장 노점상들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비린내 장학금이었어요.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죠.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상가 건물 1층 지혜 장학재단 사무실에서였어요. 10명의 학생들이 모였죠. 순자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부모들도 함께 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할머니, 열심히 공부할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수지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학대했던 순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순자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환각에 시달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진이 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차가운 벽만 있을 뿐이었죠. 수진은 뒤늦게 자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상담사가 수진을 만났습니다.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수진은 상담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가 괴물이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죠. 수진이 저지른 죄는 너무 컸습니다. 순자는 10년 만에 전신마비를 극복하고 시장통을 다시 활보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한 상인이 생선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에게 두르라는 거였어요. 순자는 웃으며 앞치마를 받아들었죠. 아직은 힘들지만 언젠가 다시 여기 서고 싶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했죠. 지훈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복원한 인공지능 인형이었어요.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만든 거였죠. 인형의 버튼을 누르면 엄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한다는 말, 지훈아 건강해라는 말이 녹음돼 있었어요. 순자는 인형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게 꿈만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인형을 앉혀두고 매일 쓰다듬었죠. 민철은 수진과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수진과 찍은 사진을 모두 버렸어요. 결혼 반지도 팔아버렸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철은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지훈을 위해 헌신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난 겁니다. 순자는 동네 노인정에 자주 나갔습니다. 노인들에게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죠. 자식보다 제 몸을 먼저 아껴야 해요. 자식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순자의 이야기에 공감했죠.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은 없냐고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노인들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가 건물이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순자의 이야기를 다뤘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거절했어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죠. 지훈이 전시회에서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규모 대회였어요. 할머니를 간병하는 손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죠. 시상식에서 지훈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영감의 원천을 물었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이 저를 키웠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철도 옆에서 박수를 쳤죠. 수진의 내연남도 교도소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10년형을 받았거든요. 수진과 같은 교도소에 있었지만 만날 수는 없었죠. 내연남은 수진을 원망했습니다. 수진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출소하면 수진을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수진도 내연남을 원망했습니다. 그 남자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서로를 탓하며 감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의의 바퀴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굴러갔습니다. 악마들은 처단됐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어요. 순자는 저녁마다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할머니, 우리 정말 잘 이겨냈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다. 정의가 이긴 거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악몽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팔순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상가 건물 옥상 정원이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붉은 천막과 꽃장식이 정원을 가득 채웠죠. 시장 상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날랐습니다. 생선구이, 잡채, 전, 나물 반찬이 상 위에 올려졌어요. 모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민철이 정장을 빼입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친척들, 상인들, 세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지훈이 대학생이 되어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미대에 합격해서 1학년이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정원 입구에 섰죠. 할머니, 입장하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죠.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정원 한가운데 마련된 상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축복받는 날이 온 겁니다. 거실 장식장에는 특별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보석함이었어요. 그 안에는 딸 지혜의 낡은 휴대폰이 모셔져 있었죠. 보석함 유리창 너머로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더 이상 켜지지 않았지만 가족의 수호신 같았어요. 저 휴대폰이 온 가족을 구했으니까요.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죠. 이 비린내 나는 손이 내 건물을 세웠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어요. 평생 일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내 손녀가 나를 살렸습니다. 순자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죠. 순자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에게 당한 고통, 석 달간의 감금, 그리고 기적 같은 구출까지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철이 어머니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죠. 어머니, 이제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죠. 지훈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큰 액자였어요. 천을 벗기자 그림이 드러났죠. 엄마 지혜, 할머니 순자, 아빠 민철, 그리고 지훈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잔치가 한창일 때 한 사람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교도소 상담사였어요. 순자는 의아해했죠.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교도소에서 병으로 쓰러졌다고요. 강경화 말기였대요. 몇 달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죠.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죽음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요? 순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면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어요. 죽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가야 할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상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민철이 어머니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했죠.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풍물놀이를 시작했어요.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옥상을 가득 채웠죠. 사람들이 어깨춤을 췄습니다. 순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췄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녁 무렵 상가 건물 외벽에 거대한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지훈이 몇 달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아빠가 함께 웃고 있는 대형 벽화였죠. 사람들이 건물 아래로 내려가 벽화를 올려다봤습니다.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지훈의 실력이 대단했죠. 우리 지훈이가 이걸 그렸어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벽화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글귀였어요. 지혜의 사랑이 온 가족을 구했다는 의미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옥상에는 순자, 민철, 지훈만 남았죠. 세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할머니, 우리 정말 잘 살았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정말 잘 살았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민철도 어머니와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린내는 더 이상 고통의 냄새가 아니라는 걸요. 치열하게 살아남은 승리자의 향기였어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의 증표였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자가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민철과 지훈이 할머니를 모셨죠.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떠난 딸이었죠. 지혜야, 이제 나도 내 곁으로 갈 준비가 됐다.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두렵지 않았죠.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우리 100년 더 사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대답했죠. 민철이 어머니 손등에 뽀뽀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어머니는 제 인생의 영웅이십니다. 민철이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노을이 펜트하우스를 비쳤습니다. 금빛이었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죠. 거실 장식장의 보석함 속 휴대폰이 잠시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딸 지혜가 인사하는 걸까요? 순자는 보석함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 휴대폰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겁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엄마를 구했어.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보석함이 다시 한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지훈과 순자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늘 한쪽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게 딸 지혜의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딸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거라고요. 민철이 두 사람 뒤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어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순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죠.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휘도록 일했어요. 딸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하지만 순자는 이겨냈습니다. 손녀의 사랑과 딸의 유품 덕분에요. 정의가 승리했고 악은 벌을 받았죠. 이제 순자는 평화롭게 여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요. 창밖으로 첫 별이 떴습니다. 순자는 그 별이 딸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죠. 지혜야, 잘 자거라. 엄마도 이제 편히 잘게. 순자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이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민철도 어머니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죠.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었어요. 비린내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순자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은 활짝 피어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죠. 먼 하늘 어딘가에서 딸 지혜가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견뎌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죠. 창밖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순자가 평생 지켜온 상가 건물도 그중 하나로 빛나고 있었죠. 이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에서 시작해 정의를 쟁취한 승리자로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남긴 휴대폰은 영원히 가족의 보물로 남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온 가족을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순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딸의 사랑, 손녀의 용기, 그리고 정의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별빛 아래 세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욕심과 허영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 못하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